1996년 이른봄 세상이 역사적 재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른 5.18 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전두환 단죄다. 그 결말을 향해 가는 길에는 궤도가 깔려 있었고 이 재판은 그 궤도 위로만 달려야 했다. 검찰은 물론 법원조차도 그 재판의 진행이 궤도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임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었을 것이다. 재판이 시작될 무렵 그들에게 있어 12.12는 반란, 5.17은 내란, 전두환은 그 수괴라는 3대 명제는 증명되어야 할 가설이 아니고 이미 증명이 끝난 정리였다. 진실이 무엇인지,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법리의 적용은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은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 재판이 끝나는 날 김영삼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전두환 죄상에 증명 끝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이다. 변호인들이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권이 깔아놓은 궤도에 올라선 셈이 되었다. 그 궤도에 올라서기를 거부하는 것은 법정 밖에서 벌이는 정치투쟁, 역사투쟁 차원의 일이다. 법정에 선 이상 그 궤도를 따라가며 다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특히 1심 재판 때에는 법정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했다. 그 재판은 변호인들이 소송 기록을 읽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주일에 2회 야간 재판까지 강행할 만큼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TV 생중계 거부, 법정 안팎에서 자행된 변호인들에 대한 협박, 재판장의 편향 진행과 변론권 제약 등 정치 재판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결국 변호인들도 이의 제기, 성명 요청 끝에 퇴장, 집단 사퇴 등 정치 투쟁까지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을 거부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5.18 재판의 근거가 된 5.18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적 정통성과 연속성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밝히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 법률이다. 5.18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에서 위헌 결정 정족수인 3분의 2에는 미달이었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헌성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니 5.18 재판의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우리 헌법주의의 모습은 온전할 수가 없었다. 재판 초기부터 우리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씌워진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헌법주의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5.18 특별법의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5.18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변호인들이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처분의 확정력과 법원 판결의 기판력 문제 등을 놓고 다툰 것도 5.18 특별법의 위헌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었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12.12와 5.17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처벌해서는 안 된다거나 12.12가 쿠데타였지만 내가 집권에 성공해서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퇴임했는데 새삼 처벌할 수가 있느냐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2심 때 재판장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에게 법리 논쟁을 하도록 기회를 준 일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정치 권력이 깔아놓은 궤도를 따라 진행하던 과정에서 진행된 이 법리 논쟁 절차는 재판의 순항에 뜻하지 않은 돌출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 물론 궤도 이탈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5.18 특별법의 위헌성, 5.18 재판의 부당성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 병원으로 면회를 오는 변호인과 가족들은 5.18 사건의 첫 공판과 관련해 나돌고 있는 얘기들을 내게 전해주었다. 내가 단식 후유증으로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서둘러서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공판 기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교도소로 이감할 것이다 하는 등 이런저런 언론 보도들이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뒤 5.18 사건 공판 첫 기일이 3월 11일로 정해졌다는 통보가 왔다. 그런데 5.18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1996년 2월 26일 정치자금 재판이 먼저 열렸다.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저희는 충분히 짐작이 갔다. 5.18 특별법 입법과 재판이 김영삼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이 국내외로부터 제기되자 그러한 비판을 호도하고 나를 도덕적으로 흠집내려는 의도로 정치자금 공판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교정당국은 5.18 사건 첫 공판 기일을 열흘 앞둔 3월 2일 나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경찰병원으로 이송한 지 73일 만이었다. 나는 병원을 떠나면서 2달 넘게 신세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한 사람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를 표했다. 5.18 사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노태우 정치자금 재판과 나의 정치자금 재판이 각각 열린 바 있었지만 5.18 재판은 법정이 지닌 의미가 역사적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고 더욱이 전직 대통령 2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는 점 때문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공판을 이틀 앞둔 토요일부터 방청권을 받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을 선 채 밤을 새웠다고 했다. 나는 5.18 사건 첫 공판 하루 전날인 3월 10일 면회를 온 민정기 비서관에게 맑은 정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겠다. 두통 증세가 가시지 않았지만 당당히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해 그동안 부작용을 우려해 복용하지 않던 약까지 먹고 있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치 재판의 제1의 표적인 나로서는 재판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김영삼 정권의 집요한 정치적 압력과 편파적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던 때여서 나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서는 변호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던 전상석 전 대법관이 변호를 자청하고 나선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전상석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양우 변호사, 석진강 변호사, 조재석 변호사, 정주교 변호사가 나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재판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검찰이 병상에 있는 나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며 기소 준비를 하는 동안 변호인단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1월 17일 변호인단은 서울지방법원에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유학성,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이학봉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판사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면서 12.12에만 관련된 최세창, 장세동에 대한 영장심사를 보류했다. 12.12 사건의 군형법상 반란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만큼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27명의 피고소고발인은 1월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사의 공소 제기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태우 측도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제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1월 23일 5.18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와 노태우 등을 기소했다. 1월 31일에는 83명의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 발표했는데 17명을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20명은 기소 유예, 그리고 4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5.18 사건 첫 공판이 1996년 3월 11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 속에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시작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기싸움을 하듯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공판 중 출정 검사의 법원 도착 시간을 기자실에 미리 통보하고 신문사항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등 기선을 잡겠다는 모습이었다. 공판정에는 나와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13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석에는 김상희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가, 변호인석에는 전상석 전 대법관을 필두로 한 변호인 21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김영일 재판장이 입장해 개정을 알린 뒤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의 차례로 진행됐다. 곧이어 출정 변호인의 대표 격인 전상석 변호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문을 열었다. 전상석 변호인의 이날 모두 진술은 변론이라기보다 차라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반역사성, 5.18 특별법의 위헌성, 5.18 재판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질타하는 준열한 논고였다. 이 모두 진술은 나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5.18 재판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그 요지를 옮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은 정립하는 새 발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은 정립하는 새 발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상호 협력하는 메커니즘에 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사안의 민족사적 의미를 감안하여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민족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불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개인적 이익을 떠나 진실 규명을 통한 법의 정의가 구현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진실의 규명 없이 이를 외면한 채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사실을 호도하여 온 것이 민족의 갈등을 10여 년간 계속하게 한 근원적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이다. 전상석 변호사는 5.18 재판이 갖는 헌정사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다음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연속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인 처사라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후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 때마다 대한민국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천명하고 있다. 1980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제5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현행 헌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만약 제5공화국 헌법이 부정된다면 현행 헌법도 그 실제 효력이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연속성과 정통성마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가가 국제적 외교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외교 관계를 수립 유지하는 것이다. 제5공화국이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을 철수해서 외교 관계를 단절한 나라가 있었는가? 유엔을 위시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어떤 변동이 있었나? 우리나라와 체결했던 각종 국제조약이 파기된 사례가 있었는가? 모조리 없었다. 외교관을 철수하여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고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의 지위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파기된 국제조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제5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연속성과 정통성이 만천하에 승인된 것이다. 내정 면에서도 각종 시책이 단절없이 이어져 왔다. 제5공화국 헌법에 터잡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벌써 2분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2차례의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구성되었다.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본 변호인은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 때 임명되어서 4.19, 5.16 등 변혁기를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의 연속성, 정통성으로 인해서 자유당 정권, 과도 정권, 민주당 정권, 공화당 정권, 제5공화국, 제6공화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임 또는 재임명 절차를 거쳐서 법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 변호인단의 말석에 써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본 변호인의 자격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하물며 본 변호인이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을 받았다고 하여 나를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매도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되어 재판 업무에 종사하다가 자랑스럽게 정년 퇴임한 법관이라고 인정하여 주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제5공화국의 정통성이 연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8차 헌법 개정을 부인하고 제5공화국을 부인한다면 그 법리의 궁색함과 폭력성은 이를 덮어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국제적 지위는 물거품이 되고 모든 국제기관과 공직자의 지위는 부정되는 중대한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5공화국의 정통성은 법리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정은 한순간 숙연해졌다. 전상석 변호사의 모두 진술은 제5공화국 정부를 내란 집단으로 몰고 제5공화국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단죄한다면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판검사로 임명받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검사, 판사 모두가 내란의 동조자이며 따라서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법조계의 대선배가 주는 준엄한 경고이며 진정 어린 충고였던 것이다. 전상석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에 그동안 변호인들이 5.18 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벌여온 위헌 제정 신청, 기타 헌법 소원 등에 관해 발언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당황한 듯한 어조로 그 부분을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며 급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전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민족사적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의 입장을 기록과 역사에 남기려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고 변론을 이어갔다. 우리들은 어려서 어른들로부터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배웠고 또 순천자는 살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배워왔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다. 그런데 5.18 특별법에 관한 위헌 여부 제청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영리가 순리를 누르고 역천자가 순천자를 제압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의 정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9분의 4의 정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9분의 4의 비리인 까닭에 헌법재판소법의 정함에 따라 9분의 5의 순리, 위헌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주문을 선고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관례를 깨고 유독 이 사건에 이르러 합헌이라고만 선고한 것은 9분의 4의 비리를 선고한 것으로 무슨 머리를 내걸어 그 무슨 고기를 판 것이라는 비유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전상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소시효 제도는 피고인 등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행위자의 악성이 교정되고 사회의 응보 감정도 사라진다. 이 사항을 존중하여 공소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존재 이유다. 또한 형사소송 제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기본 철칙이다. 따라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이나 정지 사유 등은 위헌 무효임은 법리의 초보적 상식이다. 공소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억지는 제도의 본뜻을 망각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하겠다는 집념의 발현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 그 어디에도 그런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사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특정인을 처벌하려 하는 것을 예방하려 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논자는 소급 입법의 선례가 있었다고 하여 그 유효함을 역설하기도 하고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분류하여 원칙의 예외 사례를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자가 거론하는 소급 입법은 전쟁 당사자 국가의 강화에 기한 전쟁 범죄의 처단, 동서독 합병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병적 특정 범죄 처단 등 모두가 서로 다른 헌정 질서에서의 특수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소급 입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전상석 변호인은 이어서 5.18 특별법이 무죄 추정과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인 처분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루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그 규율 대상이 특정되고 한시적인 것이므로 법 규범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입법권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률이 허용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5.18 특별법은 전형적인 처분법이다. 적용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공소 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 대상 법률이며 개별 사건 법률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은 세칭 12.12와 5.17, 5.18 사태를 헌정 질서 파괴 범죄라는 전제 아래 그 공소 시효의 정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이념도 짓밟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정치 보복에 맞서 결연히 5.18 특별법의 위헌성, 반역사성을 서리빨 같은 법리로 준엄하게 질타한 노 법조인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은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숙연한 분위기였다. 그동안 검찰 측의 주장과 자료들만 돋보이게 돼서 특별하던 언론도 이날 전상석 변호사의 변론은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전상석 변호인이 이날 낭독한 모두 진술 66쪽을 포함하여 이날 한영석 변호인, 이진우 변호인 등 모두 3명의 변호인이 낭독한 모두 진술은 전부 110쪽에 달했다. 재판부는 5.18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속개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날 첫 공판인데도 오후 6시가 지나서까지 강행했다. 나는 평소 몸이 좀 불편해도 내색을 하는 일이 없었고 이날도 의지력으로 버텼지만 28일간의 단식 끝이라 그런지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으려니 옆에서 보기에는 힘들어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오후 공판 때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 도중 전상석 변호사는 나의 건강 문제를 들어 휴정을 요구했는데 재판장은 나에게 퇴정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었다. 두통은 약을 먹으니 그런대로 견딜만 했는데 공판이 있는 날 나를 괴롭힌 건 설사 증세였다. 교도소에 있을 때야 화장실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었지만 재판 진행 중에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난처해지는 것이다. 나는 재판 진행 중 설사 증세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재판 전날은 저녁 식사를 조금만 하고 당일 아침은 아예 굶고 법정에 나갔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
출발하기 전 지사제를 먹었다. 공판이 회를 거듭해 열리는 가운데 그래도 설사 증세가 가시지 않아 나는 6월경에는 변호인과 사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놓았다. 재판 진행 중 변호인이 수시로 내 기색을 살펴보다가 내가 불편해 보이면 변호사가 나에게 수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을 배 쪽으로 향하면 뱃속이 편치 않은 것인가 묻는 제스처고, 엄지를 재판장 쪽으로 향하면 급하니 휴정을 요청해 달라는 뜻인지 물어보는 신호였다. 휴정 때 옆에 앉아있는 노태우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신은 2-5달 전부터 지사제를 한 움큼씩 먹고 나온다고 했다. 노태우는 원래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인지 젊은 시절에도 긴장하거나 하면 배탈이 나곤 했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 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임무 수행으로 확신하고 취했던 나의 모든 행동을 음모로 몰아가려는 신문이 이어지자 나는 검찰의 태도가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튀어나왔다. 3월 18일 2차 공판 때의 일이다. 이날 공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30경비단 만찬 모임의 목적이었다. 검찰은 정승화 총장의 연행은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서는 30경비단 만찬 모임에 참석한 장성들이 신군부 세력의 핵심이고, 이들이 30경비단에 모인 것은 병력 동원을 모의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답을 나로부터 얻어냈어야 했을 것이다. 김상희 검사는 30단 만찬 모임은 정승화 총장 계열이 정 총장의 연행에 반발하여 무력 동원을 할 때를 대비해 병력 동원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나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내가 30단 만찬 모임은 정승화 총장의 연행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음을 강조하자 김상희 검사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김상희, 제가 이 질문을 누차 반복하는 이유는 혹시나 정승화 총장이 순순히 응하더라도 무슨 정식 지휘 계통에서 하극상을 들고 나와서 병력이 동원된다든지 하면 피고인 신상에 결정적인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무언가 보신책을 사전에 강구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보신책이라는 말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이제껏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왔지, 사후에 불이익이 따를 우려가 있다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주저하는 일은 없었다. 나를 직무 수행을 앞에 두고 보신책이나 생각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 사생관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다. 나는 검사의 말을 끊다시피 하며 반문했다. 나 지금 검찰이 상대방이 세다고 해서 보신책을 세우고 수사를 합니까? 순간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바로 등 뒤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주로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 잡고 있던 기자들의 웃음소리 같았다. 방청석을 힐끗 쳐다보는 검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자세를 추스르며 어조를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신책을 거론했다. 김상희,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후에 자기 보신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검사의 신문 내용이 모욕적이라고 느낀 것은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전상석 변호인, 재판장에게 지금 검찰 신문은 유도신문입니다.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변호인, 형사소송규칙 제128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검사에게 일단 답변이 나온 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앞에서 지적했듯이 검찰이 나를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해 신문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나 언사가 모욕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일이 따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4월 22일 공판에서는 검사의 입에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망언이라고 해야 할 말이 튀어나왔다. 이날 공판은 5.17 내란 사건에 대한 신문이 있는 날이었는데 검찰은 12.12 사태 이후부터 1980년 5월 17일에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될 때까지의 1년의 상황에 대하여 신문을 했다. 검찰의 신문 요지는 12.12 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이 1980년 3월경에 집권 계획을 수립한 후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학생과 제야 세력의 민주화 시위를 구실삼아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계엄군을 광주에 출동시켰다라는 것으로 그동안 제야 운동권에서 떠돌던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 같았다. 따라서 검찰의 신문은 곳곳에서 논리의 모순을 드러냈고 그들이 주장하는 1980년대의 시대평가도 당시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법정에 나온 검사들은 대부분 30대였던 만큼 1980년의 사회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다. 나는 우선 이들 검사에게 198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일부 학생과 제야 세력의 폭력적인 시위로 야기된 심각한 사회 혼란의 실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1980년 5월 최규화 정부와 계엄사령부 그리고 중앙정보부 장서리에 있었던 내가 한결같이 걱정하고 주목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극심한 학원 소요와 국민연합과 전국 총학생회장단이 연계하여 일으키려는 5월 22일의 전국적인 반정부 봉기였으며 광주 지역의 소요 사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에 따른 계엄군 배치에 있어서도 계엄사령부는 수도권 지역의 병력 13,773명, 장갑차 21대를 배치한 데 반해 광주 지역에는 특전사 7공수여단 2개 대대병력 643명만을 출동시킨 것이라고 계엄군 출동의 배경을 알려주었다. 또 나는 신군부 세력이 집권의 명분을 사회 소요에서 찾으려 했다면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학연계 반정부 봉기가 일어나도록 방관하고 있다가 그 봉기를 계기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손쉬웠을 텐데 구태여 5월 17일에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취해 5월 22일로 예정된 민중봉기를 차단한 후에 광주 사태를 새로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정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국민의 원성을 살 광주 사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검찰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나와 검찰 사이의 공방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져 오다가 최규화 대통령이 사임하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김상희 부장검사의 망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또 튀어나왔다. 김상희, 최근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최규화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임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최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175억 원을 주었다는 주장이 대두가 됐습니다. 최규화 대통령에게 그러한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이 아니었다면 말로서만 대응해서는 안 될 기가 찬 내용이었지만 나는 별 수 없이 답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고 안 주고 간에 그것은 우리 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본인에 대한 모독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확실히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수치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사 측은 수사 전문가로서 확실한 근거와 증거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반대 세력들이 음해 목적으로 지어낸 각종 허황된 소문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권력의 비호와 조종을 받고 있던 그들로서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나 긍지 같은 것은 이미 내던져 버린 듯했다. 법조 깡패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대한민국의 검사 김상희는 자신이 한 말이 우리 국가와 국민과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물을 끼얹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김상희, 그러니까 175억 원을 준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나, 물론이지요. 김상희, 피고인은 혹시 조명작전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나,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상희, 최규하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일부의 돈에 대해서는 최광수 비서실장이 작성해준 영수증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는데 혹시 그런 소문이나 주장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나, 글쎄 그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상희,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 물론이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상희, 그러면 그 액수는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최규하 대통령에게 하야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사실은 있나요? 나, 없습니다. 그에게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쯤 진행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변호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양우 변호인은 매우 격양되어 있었다. 변호인 의견 진술을 하겠다고 진즉 일어서지 못한 것은 아마도 검사의 입에서 나온 175억 얘기가 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양우, 재판장님, 지금 검찰의 신문은 우리나라 역대 국가 원수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돈을 주고받고 그것이 특히나 대통령의 인계에 연관된 돈의 수수다. 이것이 과연 증거 없이 이 공개된 법정에서 국가기관인 검찰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러한 질의를 하는 저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피고인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재판장은 우선 이양우 변호인을 진정시키려 했다. 재판장, 언성을 낮추십시오. 너무 언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잠깐 사이에 재판장은 속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한 것이 아닐까. 재판장은 이어 김상희 검사에게 말했다. 재판장, 첫 번 질문에 175억을 준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답변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거기서 질문과 답변은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검사의 175억 운운하는 망언 파문을 재판장이 서둘러 가라앉히려 했을 때 전상석 변호인이 일어났다. 전상석, 죄송합니다만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패정을 해 주십시오. 검찰이 거듭된 자제되지 못한 신문으로 저희 변호인단도 지금 신문에 응할 마음이 아닙니다. 피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 내외에서 일어난 일들로 해서 저희 변호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오늘 공판은 이것으로 패정하시고 다음 기일은 저희들이 재판부를 방문해서 요청하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여유를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석 변호인이 변호인단 전체의 의사로 재판 중단을 요청하자 재판장은 다소 당황한 듯 말했다. 재판장,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적절하지 못한 신문사항이 나온다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재판을 중단해야 될 사정은 안 되겠고 신문사항을 좀 더 가다듬어서 신문을 계속하시고 그런 상황 가지고 재판을 자꾸 중단하고 연기하고 뒤로 넘기고 해서 이 재판이 어느 세월에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후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양하고 이양받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신문한 대한민국 검찰의 부장검사나 그러한 발언을 단지 적절하지 못한 신문이라고 인식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장판사를 앞에 두고 나는 분노를 넘어 슬픔과 환멸을 느꼈다.
전상석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다. 전상석, 재판을 할 사정이 아닙니다. 재판장, 무슨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재판 신문 끝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전상석, 재판부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앉으십시오. 질서를 위한 한 가지를 재판장이 알립니다. 혹시 이 법정 안에서는 잠잠할지라도 방청객 중에 어느 누가 재판 막간이나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뒤에나 피고인들을 향해서 또는 변호인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이 재판 자체의 엄숙함을 깨뜨리는,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재판임을 어떤 의미에서든지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 재판부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서로 마음속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 아픈 부분이 있는 그런 방청객들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법정 내외에서 일체 그런 어설픈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미리 알려둡니다. 계속하십시오. 변호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재판장이 가볍게 넘겨버리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번에는 이양우 변호사가 나섰다. 이양우, 재판장님, 이 공판정은 지난 8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 모든 국민에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또한 역사의 문제점이 되어 있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이러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호도하거나. 재판장, 요지가 무엇입니까? 요지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이양우, 이 재판정에서 어떠한 방법이건 변호권이 제한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본 변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현재 상황은 검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부당한 사전 심증을 주고 있고, 또한 이 법정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진상규명을 위한 이 재판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것이 본 변호인의 생각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압력이 가고 더욱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변호인의 변호권까지도 제한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스스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사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태가 조장되고 있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의도적인 검찰의 신문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독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이 법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 모독을 위한 법정입니까? 재판장, 그만하십시오. 이양우, 본인은 그러한 재판이라고 본다면 본 법정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이 자리를 피해서 퇴정을 하겠습니다. 이양우 변호인의 퇴장 선언과 함께 전상석, 이양우 두 변호인은 오후 6시 법정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김영일 재판장은 아랑곳 없이 신문 계속하십시오. 변호인이 또 누가 있으시지요? 지금 여기는 재판하고 있는 법정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일어난 외의 사정을 이 재판에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앞질러서 나가는 것이 검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처럼 보여지는데, 그러자 석진강 변호인이 나섰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석진강 변호인에게 물었다. 재판장, 이 법정에서 이 재판 진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진술하십시오. 받아들일 만한 것 같으면 이 재판장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강 변호인, 그런 게 있습니다. 재판장, 무엇입니까? 석진강,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판장, 무엇입니까? 재판부에 대한 것입니까? 석진강, 아닙니다. 재판장, 그러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을 하고. 석진강, 단지 한 가지, 피차 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은 검사의 입장이나 변호인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방법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피고인들을 신문한다면 그 방법이 합법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모욕이나 쓸데없는 추측이나
이런 것을 국민에게 줄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들도 그러한 점을 앞으로 반대 신문에서 자제할 것이니까 근거 없이 삼류 잡지나 떠도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신문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하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재판이 끝난 후에 재판부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김영일 재판장은 검사의 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장과 변호인 간에 오고 가는 얘기를 듣고 있던 김상희 검사가 끼어들었다. 김상희: 재판장님, 검찰마저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제가 변호인에게 공개 법정에서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누차 이 법정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본 검사를 비롯한 공소 유지하는 검찰의 입장에서 한 번도 이 재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피고인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문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이 검찰의 신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답변하고 싶지 않은 곤란한 질문을 검찰이 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절대로 검찰의 무슨 의도된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사명감으로 일어난 일이고, 혹시 검사들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이 공개 법정에서 주의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의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신문 방법의 미숙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깊이 해량해 줄 수 없다면 변호인들께서 그런 점을 해량해 주지 못하는 점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제 양심에 비추어서 이 법정의 무게라든지 이 사건의 무게를 절대적으로 의도적으로 훼손할 생각도 없고, 아울러 피고인의 인권이나 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명예를 보호할 그런 일념으로 앞으로도 이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의견 표명이 있은 후 재판장은 한동안 이어졌던 재판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다. 재판장: 됐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하지요. 너무 논외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변호인께서도 유의해 주시고, 여기서 주장할 것,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 개진할 때마다 고함이 오르내리고 해서는 이 법정이 전체적으로 엄숙함이 깨지게 되고, 그 내용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고함을 질러야 되느냐 하는 그 대목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재판장이 무엇을 지휘하면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째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재판장이 요지가 뭐냐 하면 우선 얘기를 하고 또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혼자 막 떠들고 나가는 그런 법정 분위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자 김상희 검사는 나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는데 나는 대통령 재임 중의 일에 관해서는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본인은 지금 검찰이 얘기한 대로 80년 9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80년 9월 1일 이후에 본인이 행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 직위에서 주취한 정당한 국정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국정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까지도 여기서 검찰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전상석 변호사와 이양우 변호사가 찾아왔다. 두 변호사 모두 전날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감치를 각오하고 재판장과 검찰을 상대로 최종 단판을 지을 생각임을 밝혔다. 나는 변호인들에게 앞으로 검찰이 또다시 제5공화국의 정통성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나에 대하여 모욕적인 신문을 한다면 재판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김상희 검사와 김영일 재판장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향후 검찰이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거나 나와 변호인단의 진실 규명을 위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12.12 사태에 대해 신문을 벌인 몇 차례의 공판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는지 4월 중순경 수사 낙수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언론 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은 정 총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을 좌천시키려 하자 반발한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우려스런 일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법정 안팎에서 변호인들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판이 열리는 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청년과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법정에 들어가려는 변호인들을 둘러싸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재판이 끝나면 공판정에 있는 100여 명의 방청객이 퇴정하려는 변호인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치며 퇴정을 하지 못하게 1시간 가까이 감금을 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들뿐만 아니라 공판이 열리기 전 방청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예비역 장성들에게도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다가가 폭력을 휘두를 듯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정치재판이라는 지적을 받는 재판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때처럼 폭력적 행태가 법정에서까지 자행된 일은 없었을 것이다. 4월 22일의 공판에서는 또다시 험악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날 전상석 변호사는 재판 휴정 중에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1단의 방청객이 전 변호사를 둘러싸고 늙은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느냐라고 험상궂게 따지고 들었다. 전상석 변호사가 재판 때문에 와 있다 라고 하자 그들은 재판을 왜 하느냐 내가 진실이다 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사태가 10여 분간 계속되었다. 법원 구내와 법정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를 검찰과 법원 등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연중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변호인단은 검찰과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여전했다. 변호인들이 법정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협박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법조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변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기도 했다. 5.18 재판은 처음부터 검찰 공소의 적법성을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형사 재판에 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는 절차 면에서 적법하고 공소의 내용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이러한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치 재판의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찰은 정동영 등이 제기한 5.17, 5.18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1995년 7월 18일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검찰은 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선포, 정치활동의 금지와 임시국회의 소집 무산, 국보위의 설치 운영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정치적 변혁 과정에서 기존 통치 질서를 제고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고 그 후 새 헌법에 의하여 헌정 질서 속으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정 질서의 연속성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자칫 새 정권 출범 이후 새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실효성을 부여받아 유지되어 온 헌정 질서나 법 질서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헌정 출범 이후 국민투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여러 차례의 국민적 심판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했던 것이다. 또한 5.18 광주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어왔던 발포 명령자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공수부대의 발포는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사전에 계획된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의도적인 발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부대원의 발포가 상급 지휘관이나 별도의 지휘 계통에 있는 특정인의 발포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거나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공수부대원들의 발포는 현장 지휘관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특수부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여 이른바 발포 명령자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지휘권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상급 지휘관인 계엄사령관, 이군사령관, 전교사사령관, 31사단장의 정상적인 지휘체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수여단의 광주 출동은 계엄사령관, 이군사령관, 전교사령관, 31사단장의 계통에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5월 18일 이후에 공수여단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고 5월 21일 공수부대를 시외곽으로 철수시키는 등의 일련의 부대 운용에 관한 지휘는 31사단장과 전교사 사령관이 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5월 21일 16시경 공수여단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전교사 사령관에게 전환된 후에는 각 공수여단이 전교사 사령관의 지휘하에 책임지역에서 외곽 봉쇄 임무만을 수행하다가 광주 재진입 작전에 투입된 것이고 광주 재진입 작전은 전교사 사령관이 그의 책임하에 수행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혀 광주 사태 과정에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개입이나 조종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법의 초보적 상식이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확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의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존의 정치권 논리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무리하게 공소를 하려니 검찰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곳곳에서 논리의 비약과 사실의 왜곡을 드러내게 됐다. 내란이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범죄다. 따라서 내란죄의 공소사실에는 필요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폭동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실행한 모든 조치, 즉 1980년 5월 17일에 최규하 정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한 행위, 계엄군의 출동 행위, 계엄군의 시위 진압 행위, 권력형 부정축제자를 검거한 행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공직자 숙청, 교육 정상화 조치를 모두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광주에 출동한 정부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의 시위 진압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국가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공소사실의 즉각적인 철회와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성명 요청과 사안에 관한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는 자료에 이정로, 본명 백태웅, 이정로의 기고문,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 1989년 노동해방문학을 첨부했다. 백태웅은 이 기고문에서 5.18은 민중 무장봉기, 앞으로 다가올 혁명전쟁에 또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 무기 제작 및 사용법, 시가전 기술 연마해야 라고 썼다. 변호인단은 3월 18일의 2차 공판 때 검찰의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을 기해야 한다며 쟁점 정리를 위한 성명 요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한 5.18 광주 진압작전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직위에 있던 나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내가 광주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그 점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선량한 시민을 살상하였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나를 계엄군 출동의 배후 지휘자, 발포 사태의 배후 명령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다.